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며 복작복작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막내 딸아이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본 늦둥이에요. 늦은 나이에 아이 낳느라고 몸에 무리가 되었는지 어떻게든 버텨보려던 직장 생활을 막내 녀석 낳고 나서 정리하게 될 땐 아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아이 하나 꼭 보고 싶었던 제 소망을 이뤄준 귀한 아이였죠. 위에 아들 녀석 둘도 자기들도 아직 어린아이임에도 여동생에게 좋은 오빠 되어주겠다고 철든지까지 하는 통에 요즘은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한 기분이에요. 지금이야 이렇듯 누가 봐도 단란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나 제게도 이런 행복이 쉽사리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겪는 일들이 어찌 기쁜 일들만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절대 버틸 수 없었을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 있는 며느리를 제멋대로 휘두르려 들던 끔찍한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네 남편 어미고 네 새끼들 할머니인데 천륜을 알면 이따위로 굴 수는 없는 거야. 천륜? 당신 입에서 어떻게 천륜이라는 말이 나와? 자식이랑 손자들이 천륜인 줄 알면 어떻게 제 손자 낳아준 나한테 이런 식으로 굴 수가 있어?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시어머니와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살면서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해보기도 처음이었고요. 하지만 저도 여간 참아왔던 게 아니었기에 이날만큼은 제 사회적 체면까지 모두 내려놓고 그저 당한 것들 되갚아주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희가 30대에 접어들 때까지 크게 싸운 적 한 번 없이 알콩달콩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사실 저보다 남편이 애정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30이 될 때까지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굳이 일찍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저 좋아하는 티가 저렇게 나는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좀처럼 꺼내지 않자 그건 그것대로 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오빠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 어? 돌려 말할 생각도 없이 대놓고 돌직구를 날리는 제 말에 남편이 적지 않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하는 걸 보면 결혼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나를 대충 만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결혼 얘기는 한번 꺼낼 생각을 안 하니 내가 하도 이상해서 그래.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결혼하면 너랑 해야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남편이 하는 말에 다소 안심은 되었지만,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답답하게 구냐고요. 제 환심을 사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와는 다른 미적지근한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실은 어머니 때문에 그래. 오빠 어머니? 오빠 어머니가 뭐 어쨌길래? 그러고 보니 연애하는 동안 자기 집 얘기가 나오면 은근슬쩍 화제를 피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맞이인 저와 밑으로 여동생, 막내 남동생까지 3남매였거든요. 워낙 식구들끼리 사이가 좋고 셋 모두 부침성이 좋은 편이어서 항상 집안이 북적북적 시끄러운 편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만나면서도 저희 식구들 얘기가 나올 때가 아주 많았어요. 그만큼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 가족이었으니까요. 항상 시끌벅적한 저희 가족 분위기를 부러워하면서도 자기 집 얘기는 별로 하지 않기에 남편의 집안 분위기는 우리 집이랑은 많이 다르겠거니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입을 통해 직접 듣는 시댁의 사정은 생각보다도 더 좋지 못했어요. 우리 집 분위기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야. 부모님 사이에서 이혼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집에 이렇게 큰 일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티도 내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큰일이었으면 남편 속도 말이 아니었을 텐데 혼자 끙끙 앓았을 걸 생각하니 안쓰러웠어요. 그 정도로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남이야? 이럴 때 서로 위로가 되어줘야지. 내가 안 물어봤으면 끝까지 얘기 안 할 생각이었어?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랬지. 너희 집은 항상 분위기도 좋고 동생들이랑 사이도 좋은데 이런 얘기 꺼내려고 하니 나도 민망하고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두 분은 결국 이혼하신대?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혼하자고 한 지는 벌써 오래됐어. 나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두 분이서 같이 사니 못 사니 해가며 싸운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저 무뚝뚝한 부모님 밑에서 대면대면한 생활을 하고 있겠거니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 남편이 노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닫자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거든요. 서로 의지할 만한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부모님끼리 저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이 어디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까 싶어 가여웠어요. 나한테는 너 있잖아. 힘들 때마다 항상 네가 옆에서 재밌게 얘기도 해주고 이런 걱정거리 하나도 생각 안 나게 해줘서 나는 괜찮았어. 덤덤하게 미소 지으며 말하는 남편 모습에 이런 힘든 상황에 오랫도록 익숙해져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데 정작 나는 우리 집 얘기 꺼내려고 치면 걱정할 만한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으니 미안해서 말 꺼내기가 더 쉽지가 않았어. 그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렇게 얄팍한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는 나 걱정한다고 숨기면 그걸 더 화낼 거니까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 그렇게 전해 들은 시댁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시부모님 사이는 이미 남편이 어릴 적부터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기억이라는 게 존재할 때부터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집 밖에서 지낼 때가 집에 계실 때보다 더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인 남편이 있어서 벌어오는 돈은 다 집으로 갖다 주시는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정서적으로는 불안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경제적으로나마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만이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항상 밖으로만 놔두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기에 어쩌다 시아버지가 들어오실 때마다 싸움을 거는 통에 차라리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남편이었어요. 그때야 내가 뭘 모르니 그랬지. 나는 아버지 그러시는 것도 이해해. 당연히 어머니보다는 자기에게 소홀했던 아버지 원망을 하고 있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의 원망의 화살은 뜻밖에도 본인 모칭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러했어요. 어머니 친정이 많이 가난한 편이셔. 나는 몰랐는데 나 어릴 적에 그렇게 일찍 부모님 사이가 틀어졌던 것도 어머니 친정 문제 때문이었더라고.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인감도장 훔쳐다가 외삼촌 보증서 준 게 잘못되는 바람에 집이 휘청거릴 정도로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그걸 뒤늦게 알고 아버지가 너랑은 못 산다고 이혼하겠다며 난리를 치셨다는데 나 방패막이 삼아서 간신히 이혼만 막은 거지. 그러고도 시어머니가 친정 때문에 사고치는 일이 멈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시댁이 되는 남편 조부모님은 나몰라라 하면서 친정에다 돈을 빼돌리는 일은 허다했고 심지어는 자기 친정 조카들 돌봐준다고 아무도 없는 집에 어린 남편만 남겨두고 뛰쳐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가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 많이 봐줘서 아버지와 헤어지면 결국 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보다 친정 조카들이 더 우선일 수가 있어? 자기 가정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남편이 벌어다준 돈 죄다 자기 친정에 퍼다 날라? 자식한테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정이 떨어지지 않고 배기겠어. 전에 없이 원망이 가득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좀처럼 사람에게 화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그 정도만으로도 남편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사고치는 성격이거나 성격이 모난 사람이면 또 몰라도 남편처럼 순하고 자상한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그랬어요. 보통 젊은 남자들이 부리는 허세끼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고 쑥스러워도 상대방에 대한 진심을 항상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마음이 의심 가지 않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고요. 남편이 그리 오래 연애하면서도 결혼 이야기 꺼내지 않았을 때 의아하긴 했지만 저 사람이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건 역시 그간 남편이 제게 보여준 태도로 인해 쌓인 두터운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내 아들이 저런 성격이면 기특하고 예뻐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렇게까지 마음에 결핍이 생길 정도로 방치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 분위기는 서로 귀찮을 정도로 관심이 많으면 많았지 가족을 소외시킨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이 차라리 우리 집 같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마음이 아파왔어요. 이렇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니 남편이 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도 남편과 시아버지 속을 썩이고 있다는 시어머니다 보니 섣부르게 제게 소개시켜줄 마음이 쉽게 들지도 않았겠죠.
물론 저 역시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분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분이라는 게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이왕이면 정말 딸 같은 며느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불편한 일 만들지 않을 정도의 사이가 되길 바랬는데 남편과 결혼하면 아무래도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에 대한 제 진심이 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모를 만난 게 저 사람 잘못도 아닌데 그런 부모 때문에 평생 그렇게 상처를 받아왔는데 그걸 이유로 제가 결혼을 망설인다면 그건 역시 남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터였습니다. 남편같이 좋은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안겨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하고는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얘기를 제대로 끝마치고 나서라도 그 이후에 결혼 이야기할 생각이었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자식인 나도 내 어머니 감당이 안 되는데 너한테까지 그런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우면서도 모든 걸 홀로 감당하려 드는 모습은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제 결심이 변함없는 이상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일은 없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힘을 합쳐 답을 찾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유가 그것뿐이라면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나 그 정도로 쉽게 마음 변하는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런 제 말에 감동받은 것 같은 남편이었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기미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결국은 제 뜻을 따라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뤄주고 싶어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문제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저희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투명하게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생각보다 남편에게 모인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아도 쉽게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죠. 허투루 돈 쓰는 사람이 아니니 원인은 시어머니 말고 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게 미안한 기색으로 남편이 말했어요. 사실 나 대학 다닐 때나 취직해서도 어머니가 여러 번 손을 벌리셨어. 나중에 그거 알고 아버지가 남편도 모자라서 자식까지 뜯어먹냐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나는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 너랑 결혼할 거 생각했으면 어머니랑 단판 지어서라도 그거 다 받아냈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내가 너무 지쳐서 돈이고 뭐고 그만 얘기하고 싶더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돈 메꿔준다고 하시긴 했는데 평생을 아버지도 어머니 때문에 돈 문제로 속 썩었는데 나까지 그러기는 싫어서 그러지 마시라고 했지 뭐. 또 친정 문제 때문에 그러셨대? 진정일도 그렇고 본인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되도 않는 투자를 한다고 하다가 돈 있는 대로 다 까먹고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생전 나쁜 소리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자기 모친 얘기가 나오면 날카로워지는 남편이었습니다. 워낙 그동안 당한 게 많으니까 저런 반응이라는 걸 이해는 했지만 오히려 내가 숨김없이 다 말하라고 종용하는 바람에 남편 화병 날 일만 더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될 지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하면 이제 시어머니도 직접 대면해야 하는데 여간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 같아 저 역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런 제 걱정을 눈치채셨는지 조심스럽지만 걱정을 숨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미희야, 물론 우리도 승준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잘 알지. 하지만 그래도 결혼이 니들 둘만 어디 무인도에 뚝 떨어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결혼하고 나면 여자는 시어머니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닌다고 하니 엄마 아빠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 솔직히 엄마는 너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 그동안 오빠가 우리 식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엄마까지 그러지 마. 지금 엄마가 이런 소리 하는 것만으로도 오빠한테는 진짜 상처야. 그래, 내가 그거 생각하면은 정말 못할 짓 하는 거 알아. 아는데 그래도 엄마한테는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한 걸 어떡해. 부모님이 걱정하실 게 뻔했지만 그렇다고 시댁 상황을 전달하지 않고 숨기기만 하는 건 부모님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마 부모님을 속일 수 없어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이후로 한숨을 푹푹 쉬시며 걱정이 끝없는 부모님이셨습니다. 물론 그런 부모님 반응을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려울 거 뻔히 보이는 시어머니 있는 자리로 시집을 보내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저나 남편이나 이미 너무 정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랑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 제 고집을 결국 부모님도 꺾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서도 남편 손을 꼭 부여잡은 엄마가 당부에 당부를 거듭하셨습니다. 승준아, 우리는 정말로 너 하나만 믿고 우리 미희 보내는 거야. 당연히 쉽지 않을 일이라는 건 알지만 혹여나 갈등 생기더라도 꼭 우리 미희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제대로 약속을 받아야겠어. 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미희 편이에요. 절대 걱정하시는 일 생기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이런 걱정하시게 해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자기가 지은 죄 하나 없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야 하는 남편을 보며 속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부모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에게도 일이 죄송해서 고개를 조아려야 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저 정상만 되는 시어머니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만 그게 남편 가슴을 더 아프게 할 말이라는 걸 알기에 그저 제 안에서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 먼저 시아버지와 대면했습니다. 물론 양가 상견례에서는 양가 부모님이 다 나오셔야 하겠지만 남편 말을 들어봐도 두 분을 따로 뵙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워낙에 두 분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두 분을 같은 자리에 모셔서 좋을 게 없다는 남편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이렇게 처음 만난 시아버지는 곧 며느리가 될 저를 보고 표정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처음 보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아가씨가 시집와서 고생할까 싶어 내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남의 귀한 집 딸내미 데려와서 할 만한 짓이 아닌데 나나 우리 승준이가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긴 하겠지만 평생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양반이 자식 장가 보낸다고 달라질까 싶은 게 솔직한 내 마음이네요. 시아버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렇게 대놓고 걱정하는 말을 들으니 어쩔 수 없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남편과 아들을 이렇게까지 질리게 만들었을까 싶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기도 전인데 이미 안 좋은 인상만 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별 사고를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지레 겁을 먹고 제대로 지낼 수나 있을까 싶었죠. 차라리 시어머니 만나는 날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곱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바짝 긴장한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툭 내뱉었어요. 나는 제가 아가씨 데려오기도 전에 하도 엄포나서 어디서 귀한 때에 고매한 아가씨라도 모셔야 했는데 하기야 지 아빠 말이나 들을 줄 알았지. 지 어미 말을 그리 우습게 여기는 놈인데 말해 뭐해? 마치 남편을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식처럼 말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다고 생각했는데도 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기 친아들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은 시어머니 말이 당황스러웠어요. 자기 아들도 처음 보는 며느리감 앞에서 저런 식으로 깎아내리는데 남의 집 자식인 며느리한테는 오죽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저한테야 어차피 남인 사람이고 여차하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인 사람이다 싶었으나 저런 사람과 천년으로 엮인 남편은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지 싶었어요. 내가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거는 평생을 어미한테 살갑게 굴 줄 모르다 보니 그래서 며느리에 대해서는 기대가 좀 있어요. 저게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으면 엄마한테 좀 잘했으려나 싶기도 해서. 어찌됐든 며느리도 자식 아니겠어요? 사람하기 나름인데 뭐 딸 같은 며느리 못할 거 없는 거 아닌가? 저 성정에 본인이 저를 딸처럼 대해주실 리는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보고 딸 노들타라는 뭐 그런 소리였겠죠. 대번에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불만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 입으로 내 생각도 내 맘대로 얘기 못하니? 하여간 저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솔직히 그 뒤로는 무슨 말이 오갔는지 다 기억도 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차에 도착해서는 남편 눈치 보느라 쉽사리 입을 열기 힘들더라고요. 어지간히 각오를 했음에도 봉변을 피할 수 없었던 저는 그러다 치더라도 제 앞에서 제 모친이 저러는 모습만큼은 정말이지 보이고 싶지 않았을 남편 심정이 어찌나 참담했을지를 생각하면 남편 마음이 다칠까봐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 식구들에게 그리 살갑게 대하며 제 친정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었어요. 남편이 이루고 싶은 가정 역시 꼭 저희 친정을 닮아 있었겠죠. 그런 남편을 생각하니 더는 저런 어머니에게 고통받게 두지 않고 꼭 우리 친정 같은 가정을 만들어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하고는 거의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해서 예단이니 뭐니 요구해왔으나 미리 남편이 당부했던 대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는 대로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든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막아보겠다고 용을 쓰는 남편 덕에 결혼 전에 더 시끄러운 일은 따로 생기지 않았어요. 저 지키겠다고 남편이 제 모친과 전쟁을 벌였을 생각을 하니 미안한 마음이었으나 애초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어설프게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더 분란을 만드는 것보단 남편 의견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저 사이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려고 했다고 한들 저희 첫 만남에서 이미 시어머니는 당신 민낯을 감출 생각도 않는데 아들 장가간다고 모자 사이가 회복되길 바라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구나 싶었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런 저는 물론이거니와 당신 아들과 남편까지 모조리 못마땅하기 짝이 없다는 표정의 시어머니였지만 시아버지가 보통 잡은 게 아닌 모양인지 그래도 깽판 놓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물론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제대로 입도 열지 않은 태도에 저희 부모님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었지만요. 그만큼 죄송해하는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에 차마 화조차 내질 못하셨어요. 이왕이면 상견례 자리라도 분위기가 좋았으면 했는데 딸 자식 시집 보내는데 일이 친정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는 게 죄송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폐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결혼 이후부터였습니다. 결혼 몇 년 전까지는 생활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를 시아버지와 남편이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볼모 삼아 시아버지랑 이혼할 수 없다고 뻗대던 것도 두 분 사이에 부부로서의 애정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그랬겠죠. 이미 일찌감치 모친이 자식에게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깨달은 남편이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시아버지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으나 그래도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이혼 얘기만 나오면 당신 자식 편부모 가정에서 크는 애 만들 거냐며 발광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의 이혼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끝났고요. 그래도 도저히 얼굴 맞대고 살기는 힘드신 모양이었는지 근무지 근처에 관사로 들어가서 주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비겁했지. 아무리 그 여자랑 사는 게 끔찍했어도 내가 내 새끼를 그 여자 옆에 방치한 것만큼은 분명히 내 죄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승준이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그 여자 등살도 보통은 아니지만 내가 작정하고 애 데려오라고 했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대는 요즘이랑 달라서 이혼 가정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가뜩이나 집안꼴 돌아가는 꼴이 형편없는데 부모 이혼까지 하고 나면 애가 정말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참고 살았어.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애한테 더 못할 짓이었던 것 같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결혼하고 저희 집 처음 오셔서 번듯하게 사는 아들네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시던 시아버지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러셨는지 술이 좀 과하셨는데 잔뜩 취해서는 남편에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시는 시아버지를 보고 남편의 눈시울 역시 붉어졌습니다. 두 부자가 참 모진 세월을 견뎌냈구나 싶었어요. 반면 일이 남편과 아들을 힘겹게 만든 장본인인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 처음 와서도 구석구석 살펴보는 눈초리가 결코 곱지 않았습니다. 살해놓고 사네? 이런 데서 살면서 어째 지 엄마 생각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애초에 저희가 먼저 시어머니를 초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급적 저와 시어머니 마주치는 일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 했던 남편이었기에 제가 따로 시어머니 쪽에 연락드리는 일도 잘 없었어요. 여보, 그래도 아버님도 한번 들리셨는데 말씀은 한번 드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마.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야. 결혼 전에도 그렇게 못 들을 소리 들어놓고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도 이제 마음 독하게 먹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귀신같이 자기 다리 뻗을 자리 알아본다고. 나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신물 나는 걸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이 이제 믿을 구석이 어디 있겠어. 마음 약한 당신부터 공략하려고 들 테니까
애초에 연락 와도 받지도 말고 찾아와도 상대해주지 말고. 알았어?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문도 안 따주는 며느리라니. 물론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저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돌아왔다는 게 천만다행이었죠. 누가 반긴다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 살림살이 들쑤셔가면 이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디 못 올 때 왔어? 너 항상 그렇게 엄마 죽을 죄라도 진 것처럼 구는데 그래도 너 지금 이만큼 사람 노릇하게 살 수 있게 키워준 게 나야. 네 아빠야 돈이나 갖다 줄 줄 알았지. 한 게 뭐 있다고. 한 거 없는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나 대학 들어가자마자 독립하기 전까지 집에서 제대로 된 챙김 받으면서 자란 건 아주 어렸을 때였으면 몰랐을까. 그런 기억 나한테는 없네요. 맨날 밖으로 놔두고 친정이나 챙길 줄 알았지.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는 거 신경 안 써준 건 어머니도 매한 가지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아버지는 그나마 밖에 나가서 일해서 우리 부양이라도 했지. 어머니는 자식 인질 삼아 그런 아버지 뜯어낼 줄이나 알았지. 나한테 대단한 거 한 거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유,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하나도 소용없어. 내가 지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 지긋지긋한 인간이랑 안 갈라서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모르고. 너 그때 네 아빠 하자는 대로 내가 너 떼어놓고 이혼했으면 지금 장가나 제대로 갔을 줄 알아? 누가 이혼 가정 자식들한테 쉽게 딸을 주고 싶어 하냐고. 너 그거 생각하면 나 참고 산 걸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참고 살긴 누가 참고 살아요. 참고 산 건 나랑 아버지예요. 기어이 아들 신혼집까지 쫓아와서 서로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니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기를 쓰고 억울해하면서 제 모친에게 대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저대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나 곤란하다는 핑계로 문 열어주지 말걸. 차라리 그냥 보냈으면 이 사달은 안 났을 텐데 싶어 괜히 제 잘못인 것 같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자불안석이 되는 제 입장이 편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 말대로 정말 불시에 시어머니가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도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된 입장에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으나 제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제 남편이었고 제 남편에게 부모로서의 도리는커녕 생채기만 입힌 시어머니에게 도리 지키겠다고 내 남편 가슴에 한을 더 쌓아 올릴 수는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는 중간에도 이제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시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완전히 끊어냈기에 저한테까지 돈 요구하는 연락이 뺀질나게 왔습니다. 역시 이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애틋하고 소중한 어머니였다면 얼마간이나마 금전적 도움을 드리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평생을 남편 볼모 삼아 돈 한 푼 벌 생각도 안 하면서 남편과 아들 뜯어먹기만 한 시어머니에게 저 역시 돈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2년 전년 온갖 쌍욕이 담긴 메시지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의 말까지 쏟아져 나왔죠.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남편이 대경 실색하여 시어머니 가만두지 않겠다며 펄펄 뛰는 걸 간신히 말렸어요. 이제 정말이지 저희가 참아줄 만큼 참아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더는 속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고 그저 없는 인연인 셈 치자고 그렇게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라서 이 정도도 막아주지 못하고. 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 걸 당신이 무슨 수로 막아. 내 옆에 24시간 붙어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이 정도까지 선을 넘으시는 거 보면 정말 한계를 넘어섰다 싶어. 더는 응대 안 하고 연 끊었다 생각하고 살면 본인도 더는 연락 안 하시겠지. 당신 말대로 누울 자리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는 다리 뻗을 생각 안 하시지 않겠어? 그렇게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하고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다 보니 한동안은 또 조용하더라고요. 그 사이 저희 부부에게는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저희 첫 아들인 윤재가 찾아온 거죠. 제 딴에는 그렇게까지 큰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시어머니한테 시달릴 때까지만 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마음먹은 후로 찾아온 걸 보니 아무래도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재 가지고 있는 내내 남편이 혹여나 자기 모친이 나타나 임신한 며느리한테 폐악이라도 부릴까 싶어 더 날카롭게 경계한다는 걸 눈치챘으나
저 역시 이 중요한 시기에 시어머니 때문에 위협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 하는 행동을 그대로 두고 보았습니다. 다행히 윤재 낳을 때까지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고 건강하게 태어나준 윤재 덕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시어머니 때문에 늘 수심이 기뻤던 시아버지께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윤재는 양가의 복덩이가 되었죠. 남편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된 건 우리 윤재가 100일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경찰서 갈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 기세는 여전하더라고요. 이 썩을 놈의 인간들이 감히 누굴 건드려! 볼 건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감히 누구를 우습게 알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나 남편이나 그만 아연해졌습니다. 독이 바짝 올라서 온 경찰서가 떠나가도록 소란을 피우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분노를 쏟아내던 시어머니가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 순준아, 너 엄마 좀 빨리 빼내다오. 여기 아주 난방도 제대로 안 넣어놓고 사람 골병 들라고 작정을 했는지? 그렇게 간만에 보는 아들을 보고 반색하는 시어머니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남편이 곧장 연락을 걸어온 형사님께 향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인들끼리 시비가 붙었는지 싸우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셨어요. 이젠 하다하다 사람까지 치나 싶어 기가 찼습니다. 그래놓고는 뭐가 저렇게 분해서 난리를 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하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데요? 그쪽에서 합의 안 해주면 구치소로 넘어가는 거죠 뭐. 상대 쪽에서 다치기는 했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건 아니어서 실형까지 받겠나 싶긴 하지만 웬만하면 합의하세요. 어머님 연세도 있어 보이시는데. 합의를 하실 거면 당사자끼리 하라고 하세요. 그 정도 일을 쳐놨으면 수습은 당연히 알아서 하셔야죠. 그러고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너 정말 어미 이런 험한 데다 놔두고 내빼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싸웠는데? 그 망할 옆에 내가 사람을 긁어도 유분수지. 내 성격이 개차반이라서 자식 새끼가 안 찾아온다고 개소리라는데 그걸 그럼 내가 그냥 놔둬? 네가 평소에 어미한테 똑바로 했으면 내가 왜 밖에서 이런 대접 왜 받아? 끝까지 제 어미를 무시하려고 했던 남편이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구만 뭘 잘했다고 사람까지 때려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경찰서까지 잡혀와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괴롭히려고 나왔어? 화가 나다 못해 울분을 쏟아내는 남편에게 경찰서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뭐 이런 일이야 여기서는 흔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남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이 모친 잘못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불쌍한 사람 취급당하는 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손을 잡고 억지로 끌어당겼어요. 여보 가자. 여기 더 있지 말고 나랑 집에 가자. 나한테 합의금 뜯어낼 생각 말아요. 죄를 지었으면 합의금 주든지 감옥을 가든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예, 승준아. 너 정말 이러는 거 아니다. 너 진짜 이러고 가는 거야? 엄마 이런 데서 못 살아. 엄마 좀 살려줘. 승준아! 마지막까지 당신 아들 생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아니만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그럴 것 같으면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결혼해서 애까지 낳을 생각을 한 건지 이제가 엄마가 된 저였기에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남편이 가여워 가슴이 욱신욱신했습니다. 나 이번에는 정말로 안 봐줘. 저러다 감옥을 가든 합의금 갚다 길바닥에 나앉든 진짜 이젠 내 할 바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괴로움에 일그러지는 남편 얼굴을 보니 천륜이라는 게 참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 대신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외면하려고 애쓰는 남편이었으나 차마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에 끝내 제 모친을 외면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나라면 끝까지 저런 어머니를 외면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남편 속이 말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 못하지 않고 그저 축 늘어진 남편 어깨만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물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분기탱천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미친 예편애가 하다하다 이제 사람까지 패? 내가 그래도 그동안은 장가 안 간 아들도 있는데 괜한 꼬리표 달게 하기 싫어서 정말 억지로 참고 참았는데 더는 그 예편애랑 엮여서 못 살겠다. 이번에야말로 그 망할 여자랑 이혼하고야 말 테니. 차라리 시아버지라도 시어머니랑 깔끔하게 갈라섰으면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아버지야 부부니까 이혼해서 갈라서면 그만이라지만 도대체 부모 자식 간의 엇갈린 인연은 어떻게 끊어내야 하나 싶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들이 어떤 괴로운 마음을 먹고 시어머니를 유치장에서 빼줬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혼하자고 난리치는 시아버지 말려달라며 저희 부부에게 생떼를 쓰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승진아, 며느라가 이러다 정말로 나 이혼당하게 생겼어.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이혼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 저 인간 분명히 여자 있는 거야. 어디 조강지처를 두고 이혼 얘기를 꺼내? 내 말은 안 들어도 자식 네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손자까지 본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지긋지긋하다 못해 이제는 징그럽게까지 느껴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고작 결혼 이후에 겪은 제가 이러할진데 남편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인터폰 너머로 저 혼자 짜증을 냈다 예원을 했다 원맨쇼를 벌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대꾸도 하지 않는 남편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 결국 경비실에 연락할 때까지 그 추태를 멈추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제 직장까지 시어머니가 찾아왔을 때는 잠시 흠칫하긴 했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간 시어머니가 해온 행태를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었어요. 걱정스러웠던 건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서 또 무슨 추태를 부릴까 하는 거였지만 의외로 기가 팍 죽어서 꼬리를 내린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자기보다도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상처 준 나랑은 못 산다고 하는데 나도 느낀 바가 많았어. 네 시아버지가 애들이 오죽하면 쳐다이 보고도 할머니한테 한번 보여주질 않겠냐고 하는데 내가 정말 아차 싶더라니까. 그래, 내가 그동안 우리 승준이한테도 그렇고 새아기 너한테도 그렇고 참 못할 소리 많이 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니까 새아기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솔직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리 지르거나 비아냥거리지 않고 대화다운 대화를 걸어오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보다 상처받은 당사자인 남편의 의사를 거스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단서를 달았죠. 저보다는 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고생한 남편 의사를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하고 관련된 일도 저는 전적으로 남편 의견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싶으시면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항상 폐악만 부리던 사람이 비교적 상식이 있는 사람처럼 대화를 시도했다는 게 남편도 의아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저희 집 현관 문고리에 비닐봉투가 걸리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걸어둔 것 같은 비닐봉투에는 작은 아기용 과자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손자에게 주는 선물치고는 참 조악하기 짝이 없었고 그나마 그 과자라는 것들도 최소한 3, 4살은 되어야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으나 어찌되었든 늘 아들 뜯어먹을 생각뿐이던 시어머니가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손자에게 마음을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무시하고 갖다 버리라고 말하는 남편도 말은 그렇게 매몰차게 했으나 생전하지 않던 제 모친의 행동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재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시어머니 요청에 망설이다가도 결국은 허락을 했겠죠. 저희 집 첫 방문 때 크게 다툰 이후 처음으로 오신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래도 손자는 예뻐 보이셨는지 아이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짓는 시어머니를 보는 남편 얼굴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잠시나마 아주 돈독하진 않더라도 서로 얼굴 붉힐 정도는 아닌 모자 사이를 기대하게 됐어요. 그런 기대가 깨지는 데에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확인했어? 아유, 얘는 윤지한테 들어갈 때도 많을 텐데 무슨 용돈을 50만 원이나 보냈어.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마음 같아서는 500만 원이라도 턱턱 내놓고 싶어. 내가 복이 많다. 고맙다, 큰딸. 잘 쓸게. 마침 다음 날이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라 미리 용돈 붙인 걸 확인하고 전화를 주신 친정엄마셨습니다. 우리 윤재 태어나고도 서툰 엄마인 제 대신 능숙하게 손자를 봐주셨던 엄마셨어요. 사실 여유만 있었다면 얼마라도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찬물이 어느 정도 식어서 거실에 들고 나가려는데 제 부엌에 떡 버티고선 시어머니 때문에 그만 기함을 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50만 원? 나한테는 생활비 한 푼 안 주면서 네 엄마한테는 50만 원?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 눈이 돌아 있었습니다. 뒤이어 내리친 시어머니의 매운 손찌검에 그만 제 고개가 획 꺾였습니다. 이 미친년이? 나한텐 10원짜리 한 장 아깝게 꿇어놓고 네 집엔 돈 50도 별거 아니냐? 이 괘씸한 년이? 왜 네 부모한테는 돈 보냈는데?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설마 했는데 역시나 사람의 본성이란 게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그 소란에 달려온 남편 역시 벌어진 광경을 확인하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당신이 뭔데 내 아내를 건드려? 당신이 뭔데? 제가 말리기도 전에 그만 이성을 잃은 남편이 시어머니 뒷덜미를 잡아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이거다! 지금 멱살 잡힐 인간이 누군데? 여자에 미쳐서 어미도 못 알아보는 너? 이 천하의 불효자식아 이거 못나? 당신 같은 여자는 어미도 아니야. 두 번 다시 내 가족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그때 당신 정말 죽여버릴 거야. 제가 미처 분풀이를 하기도 전에 집 밖으로 내쫓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길로 곧장 제게 달려온 남편이 제 뺨을 부여잡더니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다 내 탓이야. 저 미친 여자를 잠시나마 변했다고 생각하다니 내가 등신새끼야. 내가 못나 빠진 놈이야. 죄책감을 넘어 거의 자기 학대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그 미친 여자에게 맞은 뺨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차마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내지 못했던 남편이 제가 뺨 한 대 맞았다고 그 길로 그 여자와의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그래, 이거면 된 거다. 내 남편이 이제야 자유로워졌으니 됐다 싶어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남편을 달랬습니다. 그날 일을 알고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그 여자 요절 내겠다며 길길이 날뛰는 걸 오히려 제가 달래느라 고생을 했어요. 설마 이 지경까지 파국에 이르렀는데 아무리 인간 이하의 여자라고 하나 또다시 제게 연락을 해올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상상하던 것 이하를 보여주는 여자였어요. 너 이번 주말이 시애미 생일인 거나 알고 있니? 제 친정집에 그리 퍼주고 설마 시애미 생일엔 입 싹 닦는 건 아니겠지? 며느리 뺨 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저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시모 연락을 받고 있자니 기대치가 없음에도 새삼 기대 이하인 그 여자도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런 시모를 제 발로 찾아간 건 저도 더 이상 그 여자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이 서서였습니다. 하도 생신 선물 타령하셔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놀라 기절이나 안 하려나 싶네요. 그 여자 앉은 자리 옆에 서류 봉투를 거칠게 탁 집어던졌습니다. 껄렁한 제 행실에도 기대감에 가득 차 봉투를 여는 꼴을 보니 평생 저 여자 인간 되는 꼴 보긴 글렀다 싶더군요. 정신없이 서류를 훑던 그 여자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게 다 뭐야? 보면 몰라요? 이 집 부동산 대장이잖아. 서류상 그 집의 소유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본디 시아버지 명의의 집이었던 것을 제가 그 여자에게 그 수모를 당한 걸 알고 시아버지께서 바로 제 손에 쥐어주셨던 거죠. 나도 너도 해야 할 도리 이상으로 했다. 이제 그 여자 처분은 너 좋을 대로 해라. 내쫓고 싶으면 내쫓고 네 앞에서 빌빌 기게 만들고 싶으면 그리 하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그러려니 하련다. 남편 역시 전적으로 제 편인데 제가 좀 날뛰겠다고 한들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한 그 여자가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동안 그 더러운 성질머리 하나 가지고 팔자에도 없는 좋은 세월 살았으니 그만하면 됐지. 설마 하니 내 뺨까지 쳐놓고 생일 선물 얘기를 꺼낼 거라고는. 참 당신도 한결같은 인간이야. 글만만 아니었어도 그래도 길바닥에 내치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 같은 여자 내 집에 비비고 있는 꼴 더는 못 보겠으니까 당장 나가.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날 내가 미쳤었나 봐. 나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살라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나 못 나가. 안 나가. 그 여자 반응이야 뻔했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죠? 여기 지금 제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이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아이고 아가,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그 여자 꼴을 보니 그제야 그날 맞은 뺨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작 이럴 걸. 사람 둘이 지킨다고 그동안 속이 문드러졌던 걸 생각하면 이것도 관대한 처사였어요. 나까지 폭행죄로 신고하면 이젠 재범이니 처벌이 꽤 셀 텐데 잠시 생각하긴 했으나 거기까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남편인 친모에 대한 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그 여자가 개처럼 빌든 제게 매달리든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그 여자를 그 길로 그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도리어 시원해 보이는 표정에 차마 그들이 그들 손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제 손으로 해주어 후련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걸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 후로 그 여자를 보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가장 독한 인간이었다는 걸 제대로 깨달은 모양인지 이제 다리 뻗을 생각은 못하더라고요. 그 지경까지 가서야 겨우 제 소중한 가족들을 그 지긋지긋한 여자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여자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가족 중 그 누구도 그 여자를 찾지 않으리라는 걸 압니다. 그게 그 여자 업보겠죠. 안타까워하는 이 하나 없이 외롭게 살다 갈 그 여자에게 일말의 동정심조차 들지 않아요. 그 여자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표정이 편안해진 남편을 볼 때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5 식구 복잡거리며 사는 삶에 남편도 저도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결혼 전 결심처럼 저희 친정처럼 시끌벅적하고 따뜻한 가정을 남편에게 안겨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이 완전한 행복을 찾은 이야기를 마치고자 해요.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원래는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딱히 직장 생활이 적성에 맞지도 않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부담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남편도 잘 벌긴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댁도 웬만큼 살기는 해요. 하지만 그보다 저희 집이 많이 부유한 편이긴 합니다. 딱히 엄청나게 뭘 해서 부자가 된 건 아니고 그냥 예전부터 대대로 유산이 좀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외동딸이라 그 재산이 모두 제가 받게 될 거기도 했고요. 이런 저희 집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남편에게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그런 부인을 만나? 당장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제가 더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때부터 만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저희 집이 이렇게 부자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줄만 알았지 자기 집이랑 비슷한 정도인 줄 알았대요. 나는 정말 얘네 집이 그 정도로 부자인 줄 몰랐다니까. 티를 전혀 안 내니까. 제가 딱히 사치를 막 하고 다니는 타입도 아니었고 집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지라 남편은 진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억울해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별 생각 없었어요. 남편도 호탕하게 웃으며 자기가 복이 많네 어쩌네 하는 이야기들을 곧잘 하곤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긴 하더군요. 연애가 길어지고 결혼할 시기가 올수록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아니라 제가 더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조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진짜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내가 기분이 나빠. 뭔데 자꾸 오빠를 무시해? 그래서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께만 저희 집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집안인데 식구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시댁에서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제외한 남편의 형제들은 저희 집 사정을 알지 못했어요. 만날 때마다 장가 잘 갔네 어쩌니 하는 소리 듣게 하는 것도 또 그런 소리를 듣는 남편을 보는 것도 제가 스트레스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오랜 연애 기간 동안 주변에서 하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노이로제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고 싶었던 마음도 컸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사실 저의 그런 이야기가 반가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형제들 사이에서 그나마 제일 잘 안 풀린 케이스긴 했거든요. 남편의 집 형제는 삼형제였습니다.
아들만 셋 있는 집이었어요. 위로 한 분 계시는 아주버님은 한 분은 변호사고 아래로 있는 도련님은 세무사신데 두 분 모두 돈도 굉장히 잘 벌고 결혼도 잘하셨어요. 둘째인 남편이 대학도 하는 일도 제일 어떻게 보면 딸리긴 했습니다. 근데 마누라를 잘 만났다고 하면 형들이 더 빈정거리며 무시할 게 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사실 많이 반가웠다. 제가 괜한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뭐. 그래도 네가 해온 집까지 우리가 해줬다고 말해도 정말 괜찮겠니? 어머님,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상관없어요. 신혼집을 저희 집에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시댁 식구들에게는 시아버지가 해주신 걸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좀 있었어요. 특히 동서들에게서 말입니다. 당연히 기분 나쁠 만한 상황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동서는 그 표현이 노골적이고 센 편에 속하긴 했습니다. 왜 막내 도련이만 해주세요? 그니까요. 다 같은 아들인데. 사정에 따라 해주고 말고 하는 거지. 너네 결혼할 때는 애들이 둘 다 돈을 잘 벌어서 자기들이 집을 살 능력이 됐잖니. 그 말을 대놓고 무시하듯 빈정거리며 말하더군요. 능력이 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이건 역차별이라고요. 아니, 잘난 게 죄도 아니고 어머님 너무 서운해요. 시아버지가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셨으면 더 난리를 쳤을 거예요. 다들 그만하거라.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하는데 입을 왜 이렇게들 많이 대?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있는 재산들도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입들 다물어. 시아버지의 불효령 아닌 불효령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까지 입이 대빨 나와 있을 거였어요. 그들은 그래도 시아버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었는데 아버님이 가지고 있으신 재산이 그래도 1-20억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뭐라 하면 둘 다 찍소리도 못한다고 말이죠. 시아버님이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둘째의 몫을 조금 미리 준 것뿐이라고 둘러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나 같으면 거절했겠다. 그걸 넙죽 받는 것도 참 낯이 두꺼우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건가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저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하대가 일어났거든요. 무슨 중고등학생 여자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따돌리고 괴롭히듯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가족 모임 시간을 늦게 알려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일부러 안 알려주기도 하고 만나면 사람 면전에서 빈정거리기 일쑤였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에 식당 예약을 저보고 하라고 하더군요. 여태 우리가 했으니까 이번엔 형님이 해보세요. 어떤 식당으로 하면 될까? 뭐 어르신들 모시고 가기 좋은 식당이면 다 괜찮지 않겠어요? 어머니 고기 좋아하시니까 고기 나오는 한정식 집이라든지. 따로 선물 같은 건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 우리는 현금할 건데 동서도 뭐 해오려면 알아서 해오고. 아, 식사 비용은 새 집에서 나눠서 낼 거니까 잘 알아보고 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비싼 대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아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저를 매기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막내 동서는 없어 봐서 그런가 이런 식당 하나 제대로 예약을 못해? 네? 셋이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들으면 어떡해? 셋이서 하니까 비싼 곳에서 해도 된다는 말이었잖아요. 둘째 동서는 이런 곳에 돈 쓰는 게 아까운가 보지. 아니면 이 정도가 막내 동서가 생각하는 최고치던가. 겨우 이 정도가요? 설마요. 형님, 그 정도로 집이 가난해요? 보통은 된다면서요. 생각보다 더 힘든가 봐요? 1인에 20만 원 정도 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결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식당은 아니었어요. 아이들까지 하면 한 끼에 250만 원이 넘는. 겨우 이 정도로 벌벌 떠는 거 좀 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사람이 배포를 좀 키워. 에이, 형님, 그게 어디 쉽게 되는 건가요? 그거도 다 갖고 태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없는 사람이 배포 가는 건 힘들죠. 그런가?
시댁 어르신들이 저를 예뻐하는 걸 워낙 눈꼴 싫어하는 두 사람이어서 꼭 어르신들 없을 때만 저랬어요. 정말 야가 빠졌죠.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뭐 어디 불우한 이웃 돕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갑자기 그건 왜? 재산 어디다 갑자기 기부라도 하실까 봐서? 큰 동서의 그 말에 작은 동서가 저를 보고 한 번 슬쩍 웃더군요. 그것도 상당히 기분 나쁘게 말이죠. 아니, 막내 동서한테만 잘해주는 거 보면 없이 산 사람들한테 동정심이 남다른 것 같아서 말이죠.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늘 이런 식으로 숨쉬듯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저만 아니면 되니까 별 상관은 없었는데 그냥 기가 찬 건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희 집도 그냥 어지간한 중상층 정도는 됐었거든요. 형님들이 알고 있는 저희 집안은 부자는 아니었어도 절대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도 저랬습니다. 아니, 저희 집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러면 집은 왜 받아? 그러게, 그만한 집도 못 해와서 시어머니가 해준 집 홀랑 받은 거면 못 사는 게 맞는 거야. 형님, 괜히 이런 말 듣는다고 열등감 같은 거 느끼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살아요, 우리. 그니까 몇 년이 지나도 제게 꽁해서 저를 계속 괴롭히는 게 맞았던 겁니다. 진짜 징글징글하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휩쓸리면 더 신나서 더 하는 사람들이라 더 무덤덤하게 행동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말이죠. 사실 그런 거에 크게 스트레스 받는 편도 아니었고 봐봤자 1년에 몇 번 안 보는 사이라 처음 결혼하고 몇 년은 참고 지내긴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귀신같이 누가 없고 저희 셋만 있을 때 저런 소리들을 해서 아무도 모르기도 했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신경 쓰지 않는 소리라 하더라도 계속 들으면 짜증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한 번은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가진 걸로 평가해서 격이 어떻고 주제가 어떻고 하는 말 함부로 뱉으시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제 그 말에 두 사람 다 움찔하더니 파르르 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말을 좀 가려서 해! 말을 가려서 하라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여태 말을 가리지 않고 막 한 사람이 누군데요. 말을 가려서 하라니, 지금까지 말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받아갔으면 이 정도 말 들어도 웃으며 넘겨야지. 아, 결국 돈 못 받아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였어요? 되게 교양 있으시네요. 제가 그렇게 비꼬자 둘 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디서 말대꾸야? 손윗동서들이 그렇다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나 있지. 진짜 주제도 모르고 양심도 없고 나 같으면 찌그러져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넙죽 엎드렸겠다. 그죠, 형님? 원래 없는 집 사람들이 염치도 없어. 정말 반성이라고는 없고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도 그 두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4살인가 되던 해였어요. 유나는 영어 유치원 안 보내? 이제 3돌 지났는데요. 아, 이렇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형님은. 3돌이면 슬슬 생각해야죠. 나는 그렇게 막 어릴 때부터 사교육시키고 그러고 싶지 않아. 제 그 말에 둘이서 눈빛을 주고받더니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라고, 동서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 뭘 안이하게 생각하는데요? 진짜 몰라서 물어요? 애도 크면서 비교라는 걸 당할 텐데 애 심정은 생각 안 해요?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 줄 알았지만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가면서 우리 애들이랑 비교당할 텐데 그 상처는 어떻게? 누가 비교하는데요? 그런 걸로 비교하는 어른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또 현실 파악 하나도 못하는 소리 한다. 하여간. 이러니 상류층은 계속 상류층이라 하류층은 계속 하류층인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말입니다. 저는 원래 다른 건 다 참았는데 제 아이를 두고 하는 말들은 도저히 참아지지 않더군요. 그날이 김장하는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없을 때 둘이서 딱 그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제가 평소에 이런 말을 어른들이나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안 할 줄 알고 그런 거였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참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오는 걸 보고 일부러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막말하시는 건 참아도 저희 유나한테 그러시는 건 못 참아요. 엄마 아빠가 없어서 애도 열등감을 느낄 거라는 둥. 이런 말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키울 거예요. 다만 너무 이른 나이에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보내고 싶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에요. 시어머니가 모든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니들 또 둘째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등장에 두 사람이 움찔 놀라더군요.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는 거죠. 남이 원하지 않는 걱정을 우리는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한다. 둘 다 아무 말 못하고 입을 삐죽이더군요. 집 좀 사준 거로 이렇게 몇 년을 꽁해서 동서를 괴롭히고 그러는 거 어디 밖에 소문날까 무섭다. 나 참 부끄러워서 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돌아섰고 시어머니가 자리를 뜨자마자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저를 노려보더군요. 애 걸고 넘어지는 거 그만하세요. 그건 저도 안 참아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사실 여태 이야기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다 같은 동네에 살거든요.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이 동네가 학군이 좋다고 해서 아이들 때문에 살고 있고 저는 남편 직장이 가까워서 여기에 집을 얻었습니다. 세 집 다 전세기네요. 아니 정확히는 저희 집은 전세라고 알고 있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제 집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 가지 더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동서들이 지금 사는 전셋집도 다 제가 집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제 이름이 흔해서 별 생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그 둘이 집주인이 누구라는 사실까지 공유할 일도 없으니 말입니다. 사실 저도 놀란 부분이었어요. 그냥 대리인을 통해서 늘 계약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름이 둘 다 똑같아서 봤더니 동서들이더라고요.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말했었습니다. 신기하다. 그런 우연이 다 있네. 자기가 집주인이라는 거 알면 그 자존심에 많이 스크래치가 나겠는데? 근데 알 일이 있겠어. 뭐 내가 말할 것도 아니고. 형수님이랑 재주씨가 너무 많이 뭐라고 하면 확 말해버려. 아직까지는 참을만해. 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남편에게는 다 말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자신의 형수와 재주씨가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은 괜찮으니 다 말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형님들에게 무시를 받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차마 부인 덕까지 본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결심은 곧 깨지고 맙니다. 저희 시댁에는 한 가지 전통 아닌 전통이 있었어요. 나이가 5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5년에 한 번꼴로 집마다 100만 원씩 정도는 모아서 큰 생일 선물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는 명품백을, 시아버님 생신에는 골프채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큰형님 생일에는 비싼 명품 자켓을 해드렸고 작은 동서 생일에는 갖고 싶다던 비싼 가구를 했었어요. 저도 결혼하고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비싼 가방을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돌아오는 선물을 받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큰형님이 묻더군요. 동서는 생일 선물 뭐로 받고 싶어?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진짜? 진짜 아무거나 상관없어? 네. 뭐 알아서 해주시면 아무거나 감사히 받을게요. 사실 진짜 별로 필요한 게 없었거든요. 사치 않은 성격도 아니고 딱히 집에 진짜 필요한 물건이 있지도 않았고요. 남편은 이참에 좋은 옷 한 벌 받으라고 했지만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그런 옷 입고 나갈 곳도 없잖아요. 그냥 뭐 사달라고 말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알아서 달라고 했어. 가방이나 옷 같은 거 사주겠지. 그게 제일 무난하니까.
그래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알잖아. 나 아무거나 잘 들고 있는 거.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제 예상치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서, 생일 축하해. 형님, 생일 축하드려요. 선물을 미리 주겠다고 저희 집에 와서는 한참을 집을 둘러보며 미적 감각이 어쩌고 좋은 집 얻어주면 뭐하냐 어쩌고 하면서 품평을 해대더니 제가 인상을 팍 쓰니까 조그만 상자를 건네며 제 생일 선물이라고 주더군요.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상자가 작아서 몸 반지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사왔나 했습니다. 하지만 열어보니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물건이 들어있더군요. 바로 키였습니다. 무슨 키인지도 모를 키요. 자동차 열쇠야. 네? 일단은 자동차라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정체에 놀랐고 그 다음은 자동차 키의 생김새였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다 열쇠로 돌리는 키 방식이 아니라 누르는 버튼키 아닌가요? 근데 열쇠였어요. 요즘도 열쇠로 여는 차가 있나 하고 일단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동차를 왜 선물이라고 사왔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자동차를요? 왜 갑자기 자동차를? 우리 다들 한 집에 차 2대씩 있는데 동서네만 한 대잖아. 동서도 면허 있다며. 큰도련님 안 계실 때 차 필요한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렇다 한들 자동차를 선물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게다가 이 집 저 집 선물로 쓰기로 한 예산은 뻔한데 그 가격 안에서 자동차를 살 수 있을 리도 없고 말입니다. 제가 계속 키를 보면서 의문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자 작은 동서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일단 나가요. 나가서 차부터 보세요. 그리고 이왕 저희가 이렇게 차도 사드렸는데 시승식 이런 것도 해야죠. 그래, 주차장에 세워놨으니까 나가서 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마주보고 웃더군요. 그 웃음이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에게 또 못된 짓을 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각오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차랍시고 사온 자동차 앞에서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어이가 없고 지금 눈앞에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말입니다. 왜? 자동차가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제가 어이없이 자동차를 보고 있자 둘이 함께 한다는 말이 그렇더군요. 그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가져온 듯한 몰골을 하고 있었어요. 열리는지 궁금한 낡은 문짝과 얼마나 긁혔는지 움푹 패여서 구멍이 날 것 같은 보닛, 또 열어보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먼지가 쌓여있는 게 밖에서도 보일 만큼의 더러운 내부까지요. 이걸 지금 돈 주고 사오신 거예요? 저를 먹이기 위해서, 오직 저를 기분이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차를 돈을 주고 사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의 쓰레기였습니다. 그냥 타고 어디 집 앞에도 나가지 못할 몰골을 하고 있는 자동차였어요. 우리가 애써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안 드나 보네. 형님 수준에 딱 맞는 걸로 준비했는데 왜 그러실까? 그러게나 말이야. 둘이 빈정거리며 깔깔 웃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열이 머리끝까지 뻗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는 기분은 일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장난을 쳐도 정도가 있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깔고 이야기하니 두 사람은 잠시 놀란 듯 하더군요. 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화를 누르며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장난이라니. 정성껏 준비한 선물엔 말이 너무 심하네. 그러게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자동차 구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이내 다시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듯 했어요. 장난에도 정도가 있고 수준이 낮게 구는 거에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학창시절에 마음에 안 드는 애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유치하고 격 떨어지는 짓입니까? 못되게 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나이도 들 만큼 든 양반들이 애들이 자기 엄마들 이러는 거 알아요? 제가 못 참고 와다다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약간 놀란 얼굴로 바라보던 두 사람이 애들 이야기를 하니 욱한 것 같더라고요. 꼴의 엄마라고 말이죠. 여기서 애들 이야기가 왜 나와? 건드려도 될 게 있고 아닌 게 있지!
그 말에 피식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애들 이야기에 그렇게 욱하는 거 보면 둘 다 이게 못된 짓이라는 것도 쪽팔리는 짓이라는 것도 애들 보기에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도 다 아시면서 이러신 거네요? 아니, 못하는 말이 없어! 제 말에 대답은 하지 못하고 계속 화만 내고 소리만 지르는 게 그래도 애들 이야기하니 부끄럽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와다다 쏟아내도 분노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저 차를 저 둘이서 무슨 생각으로 사서 가져왔을지를 생각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노가 커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야? 퇴근을 한 남편이 돌아왔더라고요. 휴대폰을 보니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작은 아주버님 오셨네? 오셨어요, 큰도련님? 그들도 이런 식으로 남편과 마주칠 줄은 몰랐는지 꽤나 당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남편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은연중에 자신들의 남편보다 못하다고 무시했으면 했지 말입니다. 이 차를 내 생일 선물이라고 가져오셨네? 제가 제 앞에 서 있는 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남편이 차를 보고 처음에는 당황으로 나중에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화가 난 듯한 얼굴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동서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이걸 지금 이 사람 생일 선물이라고 가져왔다고요? 두 분이? 동서가 자동차가 없는 게 불편해 보여서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예산에 맞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예산 안에서 살 수 있는 중고차로 고른 거예요. 이거 그 가격에 산다고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쵸, 형님? 그러니까...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둘의 모습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저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싶을 때 무서운 얼굴로 두 사람을 보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이거 지금 이 사람 죽으라고 이런 차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 말에 큰동서가 크게 놀라며 손을 휘젓더군요. 아니 서방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죽으라고 선물을 해주다니. 아니, 형수님 눈에는 이 차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지금 이 사람한테 선물해 주신 겁니까? 예? 남편의 큰 목소리에 형님이 한번 움찔하더니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더군요. 작은 동서는 옆에서 쫄아서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런 간땡이로 이런 짓을 잘도 했더군요. 좋은 마음으로 한 선물을 이렇게 오해하면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서방님. 형님은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기로 작정했나 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던 작은 동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그런 두 사람을 보고 남편도 더 화가 난 게 느껴졌지만 저도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럼 저거 타봐요. 제 말에 두 사람이 저를 바라보더군요. 뭐? 저 차 들고 가서 타보시라고요. 내가 저런 똥차를 왜? 하더니 움찔하더군요. 자기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오직 저에게 못되게 굴기 위해서 저 차를 선물이랍시고 가져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걸 본인 입으로 듣고 나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네. 이제는 웃음이 나오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계속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뭔가 결심한 듯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두 사람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남편의 낮은 목소리에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자존심을 끝까지 굽히기 싫다는 듯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막내 동서는 있어? 아니요, 저도 없는데요? 또 둘이서 짝짝꿍이 아주 잘 맞는 듯한 말투로 그러더군요. 무슨 개그 콤비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숨을 한번 들이마셨어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이러세요, 대체? 나중에 얼마나 후회들을 하시려고? 남편의 그 말에 큰 동서가 비웃듯 헛웃음을 짓더군요. 누구긴 누구야? 둘째 동서지. 우리 집안에서 제일 가진 거 없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집 뜯어간 둘째네. 그 집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고. 남편의 그 말에 저도 놀라고 큰 동서도 놀라고 작은 동서도 놀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놀랐고 저 두 사람은 아마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라 놀란 거였겠죠. 남편의 그 말에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생각하던 두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지금 뭐 잘못 드셨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집 이 사람이 해온 거라고요. 저희 집에서 해준 게 아니고. 둘째 동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저 사람 집이 저희 집의 10배는 더 부자거든요. 그 말에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저를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시선이 깔려 있었어요. 뭐 이해가 안 갔던 것도 아닙니다. 몇 년을 숨긴 채 살았으니 말이에요. 제가 티를 낸 것도 아니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러지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돈이 그렇게나 많은데 왜 이러고 살아요? 그 말을 제가 욱했어요. 이러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아니, 우리가 맨날 없다 없다 해도 듣고만 있고 또 동서 사는 게 막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진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좀 궁상맞은 편이지. 저는 제가 막 사치를 하지는 않지만 궁상맞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저 두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집안 행사나 뭐 돈 쓸 일이 있으면 항상 제 몫은 냈었는데 어디서 그런 게 느껴졌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가 뭐 돈 내라고 한 거 안 낸 적 있어요? 형님이나 동서한테 손을 벌린 적이 있어요? 집 하나 받았다고 알고 있었던 걸로 여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목 떨어져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사람 괴롭히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말을... 두 분 집도 다 이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동서의 말을 남편이 다시 한번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 사람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집주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이 몇 년을 무시해왔던 저라는 것이 말입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고개를 젓다가 뭔가가 생각난 듯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마도 집주인 이름이 박은지겠죠. 그 말에 작은 동서도 저와 큰 동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 박은지가 그럼... 작은 동서의 집주인 이름도 박은지야? 큰 동서의 물음에 작은 동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둘 다 잠깐 멍한 얼굴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제는 믿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거짓말, 이게 현실이라고? 꿈 아니겠죠?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듯 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렇게 몇 년을 없다고 무시하면서 자기들 발 아래 뒀던 제가 무려 집주인이라는데. 장인어른이 이쪽에 땅이랑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근방에 이 사람 이름으로 된 집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대리인을 통해서 매번 계약해서 계약이 다 될 때까지 두 분이 세입자로 들어온다는 사실은 몰랐고요. 대체 왜 여태 거짓말을 하면서 숨긴 거예요? 저랑 만날 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아서 저런 여자를 만나냐는 둥, 너는 결혼하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도 되겠다는 둥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저도 이 사람도 지쳐서 제가 집에서 형님이랑 동생한테도 치임해서 사는 거 알고서는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이 사람이. 제가 거들었습니다. 부인 덕에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 더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자고 했는데 형님이나 동서 같은 몰상식한 사람이 있을 줄은 제가 미처 예상을 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밝히게 되리라는 것도 말이죠. 당황한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뱉고는 돌아섰습니다. 저 차보다 몇천 배 더 비싼 차 일시불로 살 수 있는 돈의 몇 배가 제 통장에 있으니까 제 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저 차 그대로 들고 돌아가세요. 진짜 제가 무슨 짓을 더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경악에 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동서 둘의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긴 했습니다. 다음 날 주차장을 확인하니 차가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걔들이 네가 그거 좀 받아갔다고 오죽 유난을 떨어댔니.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충분히 그럴만했다고 위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이 나를 생각해서 여태 이렇게 지내온 게 나는 더 신경 쓰이고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라도 할 말 다 하고 유세도 좀 부리고 살아.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다는 남편 말을 들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숨겨온 건데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된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입니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고 느끼게 했던 사건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그리고 정말 바로 다음 날 큰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바로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바로 다음 날에 올 줄은 몰랐어요. 동서 뭐해? 오늘 우리 쇼핑이나 같이 갈까? 나간 김에 브런치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자.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는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비꼬는 기색 없이 말하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말이죠. 약속을 잡고 나간 자리에는 제 예상과는 달리 형님 혼자 나와 계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동서랑 같이 나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란 얼굴로 물어봤었습니다. 동서랑 같이 나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누구? 막내 동서? 가족들끼리 모일 때나 만나지 평소에는 잘 만나지도 않아. 우리 그렇게 안 친해. 안 친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 잘 맞아서 저를 볼 때마다 괴롭혔냐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싸우자고 나온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나 어제 집에 가서 많이 생각해봤어. 그동안 내가 동서에게 했던 일들 말이야. 어머님이 동서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에 시작된 거라고는 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정말 많이 미안해. 정말 반성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태도가 변하는 게 정말 당황스럽네요. 제 말에 형님은 눈치를 보더니 슬쩍 말하더군요. 물론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맞지만 그날 동서 선물로 자동차를 하자고 먼저 말한 건 막내 동서였어. 그건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정말. 결국 자기도 좋다고 동의해서 같이 선물을 해놓고선 이제 와서 슬쩍 책임을 넘기더군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작은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집 주변으로 찾아뵐까 하는데. 정말 짠 듯이 작은 동서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두 사람 뭐 짠 거 아니지? 나 낮에는 형님 만났는데? 그 말에 작은 동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더군요. 큰형님이 찾아왔었다고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분명히 나한테는 절대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지 말고 우리 자존심을 지키자고 해놓고는 자기가 먼저 홀랑 전화를 해서 만났다고? 혼자서 혼잣말로 그렇게 말하더니 저를 보고서는 묻더군요. 큰형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자동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자기가 너무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 참. 그리고 나 자동차 선물해주자는 아이디어는 작은 동서가 먼저 이야기한 거라며? 네?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큰형님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맞는데 너무하네. 저는 말만 꺼낸 거고요. 업체랑 차종 이런 거 찾아봐서 이거를 하니 저거를 하니 하면서 난리친 건 큰형님이라고요. 그때였어요. 뭐? 그 소리에 저와 작은 동서가 둘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이 서 계셨어요. 사실 여기 오기 전 집에 잘 들어갔냐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때 일부러 말했습니다. 작은 동서와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걸 말입니다. 그래도 진짜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왔더라고요.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작은 동서는 처음에는 큰 동서의 등장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신나서 차종이 뭐 어쩌고 이게 더 구식이고 어쩌고 한 건 형님이잖아요. 그러는 자기는 이런 선물이 어떨까요? 하면서 신나서 매일매일 나한테 이걸 하니 저걸 하니 해놓고서는 나는 처음에 분명히 적당한 옷 한 벌이면 되지 않겠냐고 했어. 그래서 지금 그게 다 제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했다는 말이야? 결국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크게 붙었습니다.
그곳이 남의 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까지 들어가고 나서야 끝이 났어요. 경찰서에 앉아있는데 아주버님과 도련님 그리고 남편이 함께 오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와 경찰에게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고서는 아주버님과 도련님은 부끄러우신지 연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그리고는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날 사건은 동네에 소문이 쫙 다 퍼져서 시댁 어르신들도 다 알게 되었고요.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불려가 혼쭐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갈 줄 알았는데 이사는 둘 다 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 학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학군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를 온 거니까 쉽게 다시 다른 동네로 갈 수는 없었겠죠. 한동안은 그렇게 동네에 소문을 몰며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 둘이 말이죠. 하지만 이내 잠잠해졌어요. 집 재계약 기간이지? 아, 벌써 그렇게 됐나? 그리고 동서들의 집 재계약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동네가 정말 비싸기도 하지만 학군이 좋아서 점점 더 가격이 올랐거든요. 시세대로라면 저도 가격을 올렸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안 살면 모를까 살고 있고 살 거고 또 그러면 좋든 싫든 얼굴을 마주칠 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올릴 생각이 없기는 했습니다. 동서, 오늘 집에 가도 될까?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집 계약 문제를 이야기하러 올 거라는 걸 말이죠. 한우다, 굴비다, 과일이다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 많이. 에이, 그냥 내가 동서 생각하는 마음이지 뭐. 그러고는 한참을 안부나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하더니 본론을 꺼내더군요. 역시나 전세금을 동결시켜달라는 거였습니다. 애초에 받을 생각이 없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속보에게 행동하니 짜증이 나긴 하더군요. 평생 안부 인사 한번 먼저 하는 법이 없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래도 시세가 너무 오르긴 해서 동결시키면 다른 집에서 말이 나올 텐데요. 에이, 우리가 가족인 거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입을 대겠어. 우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조금 더 애를 태워볼까 했지만 그거마저 귀찮아서 알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동서도 그대로 짠 듯 비슷한 선물들을 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직 형님이 가지고 온 것도 다 못 먹었는데. 그 양반 벌써 왔다 갔어요? 하여간 발은 더럽게 빨라. 어쨌든 고마워. 전세금 이야기하러 온 거지? 직설적인 저의 물음에 작은 동서가 웅얼거리며 답하더군요. 안부도 물을 겸 겸사겸사. 안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봐. 상대하는 것도 귀찮아 얼른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더군요. 고맙다, 형님밖에 없다, 제가 더 잘하겠다와 같은 말을 엄청나게 듣고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두 사람은 진짜 저에게 잘했어요. 물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연기와 같은 표정과 누가 봐도 입에 발린 말들뿐이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저와 동서 둘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속 시원한 사이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살면서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막 엄청나게 복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만날 때 제 속을 뒤집어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다행인 일이겠죠. 그리고 남편도 형과 동생에게 마누라 덕을 보느니 어쩌느니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자기 부인들이 너무 잘못한 게 있으니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겠지만. 형이랑 동생이 무시하면 이야기해. 전셋값 그냥 최대치로 확 올려버릴 테니까. 말만 들어도 너무 든든한데? 나 장가 잘 온 거 맞네. 그니까 당신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길래 나 같은 부인을 만나? 이제는 그런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참 스트레스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마음도 여유로워졌나 봅니다. 저는 계절이 바뀌면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까 합니다. 사실 시집을 오기 전에 부모님과 살던 집은 더 큰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오면서 작은 집으로 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나름 제 딴에는 눈치를 본다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란 듯이 다 하면서 살려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질투하면서도 저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들을 보는 걸로 법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요즘 저녁엔 날이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